그저 먼저 태어났을 뿐인데 동생들이 태어났고 집안의 맞이로서 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부모님께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만큼 맞이들에게 바라는 책임감도 같이 전가시켰고요. 저도 그저 집안의 맞이이자 장남과 결혼했을 뿐인데 어쩌다 권리는 없고 책임만 존재하는 큰며느리 맏며느리가 되었어요. 저는 올해 결혼 10년 차 40대로 접어든 쌍둥이 엄마입니다. 제 남편은 세 형제 중에 장남이었고 밑으로 도련님 두 분은 제가 결혼하고 몇 년간 계속 총각이었어요. 외며느리로 몇 년간 세월을 보내다 보니 세 형제가 순서를 지켜서 장가를 가게 됐고 2년 텀으로 동서가 둘 생기게 됐어요. 둘째 동서는 2년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 따라 해외 파견에 같이 갔다가 이번에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왔고 막내 동서는 올해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 남편의 직업은 외항사 무역선 항해사고 1항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한번 출항하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9개월에서 1년까지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집에서 쉬고 다시 배를 타러 나갔어요. 저도 경력을 쌓으면서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남편의 직업상 아빠의 부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재택근무를 하며 육아와 살림을 하고 있어요. 저도 남편의 직업이 항해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결혼을 참 많이 망설였어요. 네가 나랑 결혼해준다면 내가 육상직으로 바꿔서 항상 당신 옆에 있을게. 정말 그럴 거야? 솔직히 남편 없이 아이 낳고 생활하는 거 많이 두렵고 상상해본 적도 없는 결혼 생활이라 결혼이 두려워. 나도 결혼하게 될 쯤에는 육상직으로 바꾸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나를 믿고 결혼해주라.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난 뒤 아이가 생겼는데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쌍둥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임신 기간 동안 계속 배를 타고 나가 있었어요. 남편과 전화로 제가 물었어요. 근데 육상직으로는 언제 전환되는 거야? 얼마 안 있으면 아이도 나올 텐데. 육상직은 아직 힘들 것 같아. 나 없이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 결혼 전에는 육상직으로 전환해놓겠다고 해놓고선 제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올 때까지도 육상직 전화를 하지 않고 임신 기간 내내 저 혼자 두고 바다로 나가 있던 남편이었어요. 결국에는 육상직 전화를 하지 않고 계속 승선하더라고요. 친정은 10분 거리에 사시는데 남편 없이 쌍둥이를 혼자 봐야 하는 딸이 걱정이 되는 부모님께서 자주 저희 집에 오십니다. 제일 처음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애들 어릴 때는 그래도 장소방에 같이 애 크는 것도 봐주면 좋을 텐데 우리 손녀들이 아빠랑 유대관계를 못 쌓으니 그게 참 마음이 안 좋네. 육상직으로 전환한다고 말만 하고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장서방도 배에서 생활하려면 많이 힘들 거야. 장서방도 가정이 생겼으니 더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고 생각했겠지. 경력 더 쌓아서 육상직으로 전환하고 싶었나 보다. 경력 쌓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아이들 어릴 때 애착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시기들을 다 놓치고 있으니 그래도 어쩌겠어. 남편 직업이 그런 걸 누굴 탓하겠어. 엄마 친구 딸 지인은 남편이 맨날 직장도 빨리 그만두고 백수로 있는 시간이 많아서 생활비도 안 가져다 준다지 않니? 애들 어릴 때야 좀 힘들어도 밥 차려줄 남편 없으니 편하고 착실하게 돈 벌어다 주니까 좋게 생각해. 엄마가 장서방 대신에 우리 딸 많이 챙겨줄 테니까. 지금도 저 마음 편하게 재택근무하라고 자주 오셔서 손주들 봐주시며 딸 끼니 굶을까봐 따뜻한 밥 차려주시는 고마운 부모님이십니다.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안 하셔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에요. 친정 부모님께서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엄청 잘 됐고 지금은 저희 친정 오빠가 물려받아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의 30%는 저희 부모님이 받고 계시고요.
저 때문에 일부러 저와 가까운 동네로 이사 오셔서 이렇게 매일같이 걱정되는 딸을 찾아오십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의 부재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덕분에 저도 10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시댁은 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시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시할머니의 연세가 91세인데도 아직 진지도 잘 드시고 정정하세요. 시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땅과 현금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장남이셨고 시어머니는 큰며느리였고요. 시어머니에게는 손이씨누가 둘에 밑에 도련님 한 분이 계셨는데 시할머니께서는 아직까지도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시지 않으셨어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시기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제사를 중요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중에 제사를 가져가서 조상님들을 정성으로 잘 대접해 줄 수 있는 자식에게 내 재산의 70%를 줄 거야. 어차피 엄마는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안 물려줄 거고 장남이랑 처남한테 물려주겠지. 딸은 시집가면 그 집 조상 모셔야지. 우리 집안 조상님 모시는 건 당연히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야. 대신에 너희는 이 어미가 시집갈 때 아파트 하나씩 다 해주지 않았어. 아파트 하나 받고 다른 건 욕심내지 말란 말이잖아. 시할머니는 딸들의 그런 불만에도 들은 채도 안 하시고 제일 먼저 시아버지에게 제사 가져가겠냐고 물으셨대요. 당연히 장남이니 장남이 들고 가셨으면 했겠죠. 시할머니께서는 사남매 중에 제사를 가져가는 자식에게 재산의 70%를 주실 거라고 하셨지만 실상 재산의 70%는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나머지 30%를 가지고 남은 자식들이 나눠 가지라는 말씀이셨죠. 장남에게 먼저 묻는 시할머니의 행동에 시아버지 남동생의 와이프 숙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저희도 제사 모실 수 있어요. 전 전도 잘 굽고요. 친정도 제사가 많으셔서 많이 거들어 봤기 때문에 저 혼자서도 제사 잘 지내드릴 수 있어요. 그런 숙모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빨리 숙모의 말을 가로막고 다급하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맏며느리니까 당연히 제사를 지내는 게 옳죠. 맏며느리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동서들이 지내는 건 아니죠. 그래, 그건 우리 맏며느리 말이 100번 옳다. 그럼 제사는 장남이 가지고 가는 걸로 하자. 시할머니께서는 워낙 장남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 딸들과 시아버지의 남동생의 숙부님은 그럴 걸 예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 제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일화를 시어머니께 듣게 되었어요. 시할머니도 옛날 분이시라 딸들은 당연히 제사에서 제외가 됐을 거고 숙모님께서 시어머니 발언을 들으시고는 제사에 엄청 눈독을 들이셨다고 했어요. 언감생심, 제사는 원래 큰며느리가 가져가는 거다. 맏며느리 큰며느리라는 자리는 원래 그런 자리야. 시어머니께서는 종종 제게 큰며느리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시곤 했어요. 특히 제사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제사를 절에서 지내기에 그냥 절에 가서 절만 간단하게 드리고 오는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하는지 등등 제사에 대해 잘 모른 채로 시집을 오게 됐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도 불교고 저 또한 종교가 불교라 제사에 대한 의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불만도 크게 없었고 시집을 가면 제사상 차리는 것 또한 며느리가 할 일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죠.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부터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사 음식을 배우게 됐어요. 그것도 어린 쌍둥이들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 아들이 망망대해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언제 어디서 물귀신이 우리 아들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장남이 바다에 나가 있으니 제사를 정성스럽게 잘 드려야 조상님들이 우리 아들을 굽이 살펴주실 거 아니야. 너도 네 남편 안전하게 돌아오게 내 남편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으로 제사상을 차려라. 네, 어머니.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면 조상님들도 애들 아빠 잘 보살펴 주시겠죠?
어머님한테 열심히 제사 음식 배워볼게요. 그래. 앞으로 제사는 큰며느리인 네가 가져가야 되니 너 혼자 해볼 버릇 해야 돼. 나도 이제 큰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큰며느리에게 물려줄 때도 된 것 같구나. 언제까지 이 시애미가 도와줄 수 없으니 가르쳐줄 때 단단히 배워놓도록 해. 남편이 승선하는 동안은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에 저도 얼굴도 모르는 시댁 조상님들에게 정성을 다해 제사상을 차렸어요. 그렇게 명절을 몇 번 지내다 보니 저도 꽤 능숙하게 제사 음식을 할 줄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시할아버지의 기제사까지 모두 제게 떠넘기셨어요. 그 소식에 친정엄마가 아니 네 시어머니도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뻔히 살아있는데 그걸 왜 손주 며느리 너한테다 넘긴다니? 장소방이 바다에 있는 동안엔 내가 직접 제사를 지내드려야 조상님들이 안전하게 육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잘 살펴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나도 이해는 잘 안 가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 저희 친정어머니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해가 안 간다는 얼굴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조상님들을 모시는 동안 나쁜 마음을 먹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기로 했었죠. 1년에 명절에 2번, 시할아버지 기제사까지 3번인데 그냥 마음 좋게 일하고 말자 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시할아버지 기제사에 구슬땀 흘려가며 시댁에서 전을 부쳤어요. 삼색꼬치에 동태전, 육전 등등 전도 여러 가지에 남을 가짓수도 많아서 혼자 하기엔 버거웠지만 다 차리고 나니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자 며느리의 정성을 봐서라도 우리 남편 잘 봐주세요 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제사 음식을 준비한 것이니 뿌듯하더라고요. 제사에는 항상 시할머니와 시가 친척분들이 10대뿐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사 끝내고 식사를 할 때면 그 많은 분들의 식사도 챙겨야 했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저희 둥이들도 챙겼어야 됐고요. 종종 기제사를 준비할 때는 친정에 맡기기도 했는데 저희 시어머님은 시어른들이 둥이들 보고 싶다고 난린데 이런 날 애들을 데리고 왔어야지 왜 친정에 다 맡기고 오냐? 다음부터는 애들도 같이 데리고 와라. 어머니, 제사 음식 하면서 애들 보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애들도 방치되고 저도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고요. 나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준비했어도 아들 셋 잘만 보면서 했어. 제사 음식 가짓수도 반을 줄인 건데 음식 준비를 뭘 얼마나 한다고? 애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그러니? 요즘 애들은 엄살이 심해도 너무 심해. 곱게 자라서 그런가? 아무리 곱게 자랐어도 큰 며느리로 시집 왔으면 이제 너는 곱게 자란 그 집 딸이 아니라 우리 장씨 가문의 며느리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다. 어머님도 저 안 도와주시고 저 혼자 다 하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와도 어머님이 애들 안 봐주시잖아요. 애도 보고 제사 음식도 차리는 건 어머님은 가능하셨어도 저는 못해요. 제사를 잘 모셔야 우리가 시할머니한테 제사를 물려받고 우리가 그 제사를 물려받으면 다 너네한테 가는 거야. 우리 좋자고 하라고 하니 다 너희를 위해서야. 내가 왜 너를 큰며느리라고 부르겠니? 어차피 너 밑에 동서 생기면 동서들 다 시키면 된다. 너는 큰며느리니까 밑에 애들 진두지휘만 하면 되고 그러니 네 도련님들 장가갈 때까지만 좀 참고 힘내렴. 시어머니께서는 제 밑에 동서들이 생기면 제가 편해질 거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동서들이 오기 전에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했어요. 큰며느리는 혼자서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계속 도와주다 보면 자꾸 편한 것에 기들어져서 혼자 못 해낸다. 다 너를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렴. 동서들 오기 전까지는 감내해야지. 무슨 말을 해도 동서들이 오면 덜 힘들어질 거라는 말만 하시면서 계속 저 혼자 제사 준비를 했고 제사 준비를 다 하고 시할머니가 오시면 정작 생색은 시어머니께서 다 내셨어요.
그렇게 시집와서 혼자 1년에 3번 있는 명절을 챙기느라 고분동투하기를 7년이 됐을 무렵 둘째 도련님의 결혼식을 올리셨고 저도 드디어 동서가 생기나 했어요. 하지만 결혼식만 올리고 바로 해외 파견을 가느라 저는 동서가 있어도 혼자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됐어요. 그러다가 둘째 동서도 귀국하고 셋째 도련님까지 모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렇게 막내 동서까지 들어와 동서가 둘이 됐으니 저도 제사 때 동동거리지 않고 숨 좀 돌리려나 했어요. 둘째 동서는 친정에 돈이 좀 있다고 들었고 막내 동서는 시어머니와 친분이 두터운 분의 딸이라고 들었어요. 시할아버지 기제사를 지낼 때 동서 둘 다 올 줄 알았어요. 어머님, 동서들은 왜 아직 안 와요?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얼른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요. 네가 있는데 굳이 바쁜 애들 불러다가 뭐해? 쟤들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 오면 어차피 너도 정신없을 테니 너 혼자 그냥 후딱 해치워. 동서 들어오면 같이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한테 하나하나 다 배워가면서 했으니 제가 동서들 잘 가르칠게요. 너도 동서 둘 생기니 좀 편해지고 싶지? 그건 다들 그렇다. 나도 네만 모르는 거 아니야. 이번 다가오는 추석에 네가 동서들 데리고 좀 가르쳐주면 되겠네. 명절에는 부를 테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동서 들어오면 같이 하라고 했던 어머니의 말과는 다르게 막상 있어도 저 혼자 하게 되니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없을 때는 없으니까 나 혼자 해야지 싶었거든요. 근데 동서들이 있는데도 저 혼자 해야 되니까 이제는 저도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왜 내가 이걸 혼자 다 하고 있어야 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혼자 해내던 제사 준비도 너무 지치고 억울하다는 생각만 계속해서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는 건 잘 알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 마음이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동서들도 도련님들에게 시할머니의 유언에 대해 들은 게 있는지 시어머니에게도 엄청 애살있게 대하고 싹싹하게 잘했어요. 시어머니도 그것을 제게 엄청 자랑했고요. 며느리들이 둘이 더 생기니 이제야 시어머니 되죠. 제대로 받는 것 같아서 좋구나. 저도 어머님한테 며느리 노릇 잘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누가 너더러 노력 안 했대니? 너는 애교라는 게 없잖아. 근데 애들이 아직 젊어서 그런가? 애살있게 어머님 하는데 아주 이쁘더라. 네 둘째 동서는 이번에 나한테 용돈을 30만 원이나 주더라. 우리 막내 며느리는 나 불러내서 한우에 고급 회에 아주 산해진미를 사다 주니 내가 요즘 살이 오르려고 하네. 동서들은 시어머니에게 용돈도 종종 찔러주고 맛있는 거 사들고 와서 같이 먹자고 하며 동서들끼리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동서들이랑 시어머니랑 종종 같이 만나서 쇼핑도 하고 맛집도 가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5개월 전에 잠깐 쉬러 집에 왔다가 마지막 항해를 위해 승선을 했어요. 이번 항해를 끝으로 육상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고요. 배 타고 있는 남편과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을 하는데 이번에 남편이 제게 전화로 말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재수 씨들은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서로 난리라던데 너는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어? 뭐? 동서들이 어머님 저렇게 챙겨주면 좋은 거지. 나까지 난리쳐야 돼? 나 혼자 제사상 차리는 것만으로도 벅차. 너도 이제 곧 제사상 차린 지 10년인데 아직도 벅차면 어떡해. 우리 엄마도 혼자 다 했어. 너도 그렇게 가만히만 있지 말고 재수 씨들처럼 엄마한테 좀 애교 있게 해봐. 동서들이랑 어머님이랑 셋이서 잘 지내면 됐지.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해. 그렇게 셋이 만나면 너도 같이 껴서 보면 되잖아. 재수 씨들이 왜 저러겠어.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부모님한테 그 많은 재산의 대부분 올 텐데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제사 혼자 다 지내고 큰 며느리라도 방심하면 안 돼. 그 재산 나는 하나도 다 맞나. 안 받아도 돼.
나 지금까지도 내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 남편의 말을 들으며 내가 지금껏 이런 인간이 무사히 배 타고 들어오라고 그 힘든 제사를 떠맡으며 지냈나 싶었어요. 제 편에 서서 한 번이라도 말해준 적 없고 항해 마치고 한두 달 뒤에 집에 와도 쇼파랑 한 몸이었지. 저희 쌍둥이들을 놀아준다던가 그런 게 일절 없었거든요. 저희 둥이들도 아빠랑 유대관계가 없으니 있어도 어색하고 아빠가 없는 것을 더 편해했어요. 이번에도 동서들 없이 저 혼자 시할아버지의 기제사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 들어가셔서 잠깐 잠이 드신 모양이었고 그 사이에 시할머니께서 시댁에 오시더니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네 동서들은 왜 아무도 안 보이냐? 둘 다 시할아버지 제사는 정식으로 처음 하는 제사일 텐데 이번에도 너 혼자 음식 준비 다 했어? 할머니 오늘 좀 일찍 오셨네요. 어머님이 기제사 정도는 저 혼자 지내도 된다고 바쁜 동서들은 오지 말라고 하셨대요. 뭐라고? 그럼 네 시애미는 어디 갔어? 왜 코빼기도 안 보여? 어머니는 피곤하신지 안방에 들어가 주무시고 계세요. 제가 가서 어머니 깨울까요? 그럼 너 혼자 이 많은 음식을 다 했어? 아니 네 시애미는 본인이 동서들을 못 오게 했으면 지라도 같이 와서 음식을 해야지. 정작 시할아버지 며느리인 본인은 처 자빠져 자고 손주 며느리 너한테 다 시켜 먹은 거야? 91살의 연세에도 허리 쭉 펴고 걸으시고 건강하신 시할머니는 건강하신 만큼 성량도 좋으셨어요. 안방에서 주무시는 시어머니 일부러 들으라고 쩌렁쩌렁 크게 말씀하시는 시할머니의 목소리에 시어머니께서는 자다가 부시시한 얼굴로 나오셨어요. 아이 어머니 오늘 빨리 오셨네요. 어머니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알람 맞춰놓고 잤는데 이렇게 빨리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셔서 시댁에 한 달에 두세 번 오실까 말까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은 시할아버지 제사라 시댁에 오시는 김에 시할머니를 일찍 태우고 오셨어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시할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시며 화장실로 들어가셨고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잘한다 잘해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낮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거리셨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나도 내일 모레 칠순인데 언제까지 전호인네 눈치를 봐야 돼. 전호인네는 아직도 팔팔해서 언제쯤 저승 가나? 라며 중얼중얼 거리시더라고요. 저는 시할머니께 혼난 시어머니를 보면서 솔직히 속으로는 고소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뒤 남편은 바다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때마침 동서들도 많이 생겼기에 저는 시댁 일을 줄이자고 생각했어요. 추석이 다가오고 저는 이번 명절에는 동서들도 다 같이 제사 음식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명절 하루 전날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가 오셨어요. 예, 지금 아침 7시나 됐는데 여지껏 안 오고 뭐하니? 장도 봐야 되고 할 일이 지금 태산이야. 네가 큰 며느리면 명절 되기 전부터 나한테 전화해서 어머님 제사 음식은 뭐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지. 어찌 그런 것도 없어? 새벽부터 와서 부지런 떨어도 모자랄 판에. 어머님, 동서들도 있는데 새벽부터 이제 움직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거들 사람이 둘이나 있으니 좀 이따가 해도 충분해요. 동서 둘 생겼다고 벌써부터 게으름 피워? 걔네는 명절 당일에 온다더라. 워낙 바쁜 애들이잖아. 네가 제일 한가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원래 이런 건 큰 며느리가 다 하는 거야. 네가 이 집안의 기둥으로서 집안 대소사는 큰 며느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동서 둘 생겼다고 이렇게 나태해져서 벌써부터 꽤나 부려. 시어머니의 발언에 저도 더 이상 참기가 싫어졌어요. 어머님이 전화 오시기 하루 전날 남편과의 대화가 생각났거든요. 어머니께 당신이 말 좀 해봐. 나 더 이상 시댁일 하기 지치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해.
그동안 잘해왔으면서 뭐가 문제야? 재수 씨들은 워낙 집에서 귀하게 곱게 자란 사람들이라 음식 자체를 잘 못한다더라. 나는 집에서 귀하게 안 자랐어? 나도 곱게 귀하게 자란 사람이야.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이라고. 내가 언제 당신을 안 귀하다 됐어? 당신이 이 집안의 큰며느리잖아. 집안에서 형님 대접받기가 쉬운 줄 알아? 그럴수록 네가 모범을 보여야 재수 씨들도 형님 보면서 본받고 다 잘할 거 아니야. 믿었던 남편마저 제게 그러니 제가 얌전히 참아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자리가 큰며느리 자리면 저는 미움받을 용기를 내기로 다짐했어요. 어머님, 말만 큰며느리지 동서드는 손가락이 부러졌는지 저한테 명절 전날 못 온다는 전화 한 통도 없고 그저 어머님한테 붙어서 용돈이나 선물 공세하면서 제사 빠지 궁리나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저는 시어머니께 이판사판이다 생각이 들어 어머니께 대놓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동서들이 주는 용돈과 선물에 입이 귀에 걸려서 동서들 장단 맞춰주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참 가관이다 싶었거든요. 이제껏 제사 지내온 사람이 너잖니? 지금까지도 군말 없이 혼자 잘해왔고 걔들이 제사에 빠지려고 궁리하는 걸로 보여?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심보가 아주 틀려먹었구나. 저보고 큰며느리라 하셨지만 말만 큰며느리지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는 자리 아닌가요? 뭐? 왜 권리가 없어? 네가 큰며느리니 앞으로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들은 다 네 권한이고 결정도 네가 하는 거야. 네 결정에는 당연히 책임도 따르는 거고 나도 큰며느리인 네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이 집안의 큰며느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진두지휘 해보렴. 그래요? 그럼 앞으로 저희 친정처럼 제사는 절에다가 맡기고 저희는 맛있는 거 먹고 놀러가요. 이제 네 남편 바다 생활 끝났다고 바로 돌변하는 거야?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깝지 않어? 네 시할머니 이제 사시면 몇 년이나 더 사시겠어? 조금만 더 참고 제사 지내다 보면 우리한테 유산 남겨주시고 가실 텐데 그게 다 니네 것 된다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 어머님 뜻이 좀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머님이 큰며느리인 저희 집으로 오시죠. 그래? 너도 시할머니 재산이 탐나긴 하나 보구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요즘 장남들 집에서 많이 제사 지내긴 하더구나. 나도 좁은 우리 집에서 하려고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너네 집에서 하면 되겠네. 알겠다. 그럼 네가 장 좀 봐서 음식 해놓으렴. 나는 네 시할머니랑 시어른들께 내일 너희 집으로 오라고 말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냉장고의 음식들을 모두 다 비우고 치우는 일이었어요. 뭘 크게 받은 것도 없는데 매번 큰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만 지는 것도 이제는 정말 진절머리가 났어요. 저는 사실 시댁의 재산에도 관심 없고 그 돈 없어도 저는 잘 살 수 있었거든요. 시할머니의 재산에 제일 관심이 많은 건 바로 시어머니와 동서들이었고요. 저는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한가로운 명절 전날을 보냈어요. 남편은 명절 전날인데도 뱃사람들 만나서 낚시하고 그 다음 날에서야 온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참 편해요. 자기네 집안 제사인데도 여자들한테 다 맡겨놓고 본인들은 룰루랄라 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놀다 와도 여자들이 제사상 다 차려놓고 있으면 본인들은 조상님한테 절하면서 생색만 내면 되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고생은 남의 귀한 집 딸이 다 했는데 장남이라고 대접받으니 세상 살맛 나겠죠. 내일 제가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릴 서프라이즈를 생각하느라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며 명절 아침을 맞이했어요. 저는 아침 동이 트자마자 메모를 한 장만 남긴 뒤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출발했어요. 결혼하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 사실 두근거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속도 너무 후련하더라고요. 명절 전날 한가롭게 보내고 명절 당일에는 친정 부모님을 보러 간다는 게
결혼하고 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으니 마치 학생이 학교 땡땡이 치는 기분을 할까요? 일탈하는 기분에 두근거리고 설레기도 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친정을 가니 친정 부모님은 눈을 휘둥그레 뜨시며 물었어요. 너 이 시간이면 너 시댁에서 한창 바쁠 때 아니야?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아, 몰라. 큰 며느리 타이틀 모두 때려치고 우리 엄마랑 아빠랑 명절 보내고 싶어서 왔지. 동서들은 곱고 귀하게 커서 제사 음식 같은 거 못한다고 나보고 하라는데 나도 엄마 아빠 귀한 딸이잖아. 그래서 나도 안 하려고. 제 말에 친정아버지께서 말하셨어요. 당연히 너는 우리 보물이고 귀하도 귀한 자식이지. 잘했다. 얼굴도 모르는 남의 집 조상 밥 더 이상 차리지 말고 네 엄마가 차린 아침밥이나 같이 먹자. 저희는 명절에도 제사를 안 지내지만 엄마가 명절 분위기는 그래도 내야 한다고 조기랑 전 2가지 정도만 간단히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 엄마가 차려준 맛있는 밥상을 저희 아이들과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저희 도착한 동서와 시어머니는 아마도 크게 경악을 했을 거예요.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제게 계속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 메모장에는 제가 이렇게 적어뒀어요. 이 집안 기둥인 큰며느리가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는 각자 알아서 챙기는 걸로 바꿉시다. 불만 있으시면 큰며느리 타이틀 가져가세요. 계속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무시하고 천천히 여유 있게 끝까지 아침밥을 다 먹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큰며느리가 돼서 이게 지금 무슨 천벌 받을 짓이야? 동사들 보기 안 부끄러워? 어머님이 저보고 큰며느리로서 결정은 제가 하는 거라면서요. 휴대폰 녹음도 다 되어 있는데 까먹으셨으면 다시 들려드려요? 그렇다고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었잖아. 이게 말이 되니? 곧 네 시할머니도 이리로 오시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시장이나 반찬가게에 가서 전 사서 제사 준비하시든지요.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한 만큼 제사가 본인한테 중요한 분만 제사 챙기는 걸로 해요. 저는 시할머니나 어머님이 남겨주시는 유산 같은 거 별로 욕심이 없어서요. 제사가 그만큼 안 중요하거든요. 아님 동서들한테 시키시든가요. 귀하고 곱게 자란 저도 제사 음식 다 잘만 했습니다. 그럼 저는 친정 잘 다녀올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폰을 아예 꺼놓고 친정에서 저희 부모님과 우리 둥이들과 모처럼 웃음 넘치는 명절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하호호 있는데 오후나 돼서야 뒤늦게 남편이 저희 친정으로 와서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저를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와서 남편이 화를 냈어요. 엄마가 아무리 당신의 큰며느리라고 결정권을 줬어도 이건 아니지. 지금 너 때문에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워졌는지 알아? 왜 그게 나 때문이야? 당신은 나 하나만 다물고 이제껏 해왔던 대로 제사 음식 다 했어야 하는 거야? 그래, 너만 아니면 이런 분란도 없었어. 이제껏 잘만 하다가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당신 숙모가 제사 들고 간다는 거 당신이 엄마 욕심에 다 들고 와놓고선 고생은 며느리 나한테 다 떠넘기잖아. 아쉬운 사람이 제사 지내야지. 난 이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애초에 바다나가 있는 당신이 걱정돼서 내가 제사를 잘 지내면 당신이 아무 탈 없이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한 건데 이제는 당신한테 무슨 탈이 생겨도 상관없어졌어.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친정오빠랑 새언니가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대화를 다듬고 있었고요. 친정오빠는 제가 이제껏 남편 없이 얼마나 힘들게 지냈고 시댁 제사에 시달리는 저를 봐왔기 때문에 남편이 제게 하는 말을 듣고는 친정오빠가 화난 얼굴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기 매주한테는 처가댁이야. 여기까지 달려와서 한다는 말이 매제네 집 제사 이야기야? 10년 내내 그 집 조상 내 동생이 하는 제사빠 얻어먹었으면 이제 좀 다른 사람 시켜.
소중한 내 동생 잡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재우고 보낼 테니 매제는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부모님도 매제 보기 영 껄끄러울 테니. 덩치가 남편보다 곱절은 큰 제 친정오빠의 말에 남편은 제 친정오빠에게 90도로 인사하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하며 가버렸어요. 명절인데 처가댁에 왔으면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깍듯하게 인사라도 먼저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순수 아닌가 싶었는데 그럴 정신이 있는 인간이면 제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제게 전화 온 막내 동서가 당시 그 상황을 전해주더라고요. 동서에게 들은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재현해보자면 명절 당일 시어른들은 다 저희 집으로 오기로 한 상황이어서 시어머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고 더 이상 안 받으니 동서들에게 다급하게 물으셨어요. 너네 중에 누가 제사 맡을래? 제사 들고 가는 사람한테 재산이고 뭐고 다 줄 생각이야. 이제 네 형님한테는 국물도 없을 거다. 그랬더니 동서들끼리 눈치 보며 이야기했대요. 큰형님이 못하시면 당연히 작은형님이 들고 가시는 게 순서죠. 뭐? 막내 동서, 제사의 순서가 어딨어? 다 같이 지내는 거지. 동서는 제사 지내기가 그렇게 싫어? 네, 솔직히 제사 지내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는 작은 형님이야말로 제사 지내기는 싫고 나중에 어머님한테 눈도장 찍으며 재산이라도 한 푼 받아보려고 머리 쓰셨잖아요. 그러는 작은 형님이 제사 들고 가는 게 맞죠. 형님이 들고 가시면 제가 도울게요. 뭐? 그러는 너는 뭐 달라? 너도 똑같으면서 왜 사람을 속물 만들어? 동서들끼리 서로 제사를 들고 가라고 말다툼하다가 싸움이 결국 났고 도련님들은 동서들을 서로 말리며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모습은 시할머니께서도 보시게 됐고 시할머니는 모두를 불러놓고 극대노 하셨어요. 서로 제사 지내기 싫다고 싸울 거면 너네가 안 지내면 될 거 아니냐? 내 재산이 탐나서 들고 가놓고 시키기는 큰 며느리 다 부려먹으니 이 사단이 난 거지. 진작에 서로 돕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단을 만든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셨어요. 네가 뭔데 내가 지금껏 해온 걸 다 무너뜨려. 네가 이 집안 큰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그 도리를 해야 되는 건 솜씨는 것처럼 당연한 거야. 네가 나를 기만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시할머니한테 가서 당장 죄송하다고 싹싹 빌고 제사 다시 들고 온다고 해라. 아니면 나 너네 이혼시킬 거니까. 어머님, 아들도 당신 뜻대로 못하시면서 왜 며느리는 어머니 소리인 것 마냥 구세요? 제가 이 집에 제사 지내러 왔어요? 있어도 없는 듯한 남편이랑 살면서 육아에 살림의 시대까지 다 챙기며 살아왔어요. 큰며느리 타이틀 씌워서 저한테 계속 세뇌시키는 거 그만하세요. 저 애들하고 외출해야 돼서 가볼게요. 시어머니는 이혼시킨다는 말로 제게 초강수를 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 않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표정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안 하셨고 그런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제가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뒤 이상할 정도로 잠잠하게 며칠이 흘렀어요. 저는 그 며칠 동안 친정 식구들과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 상의를 했고 마침내 결론이 난 상태였어요. 남편이 제사상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기에 제가 물었어요. 그거 시댁에서 쓰던 제사상인데? 이걸 왜 들고 왔어? 뭐 하려고? 그동안 내가 집을 오래 비워서 이 난리가 난 것 같으니까 장남인 내가 앞으로 집안일 챙기려고. 시할머니께서 제사 다시 어머님 주신다고 하셨어? 내가 장손인데 가서 내가 다시 하겠다고 싹싹 빌어서 들고 왔지. 앞으로 나도 이 집안 장손으로서 다 맡아서 할 거야. 그래, 열심히 챙겨. 사서 고생하겠다고 하니 말리지는 않을게. 대신 너 혼자 해. 뭐? 내가 어떻게 혼자 해? 너랑 같이 해야지. 제사는 뭐 나만 받냐? 받으면 너도 좋은 거 아니야? 당신 배 타러 나가느라 내 결혼 생활은 늘 혼자였어.
그래서 나는 이제는 당신이 내 옆에 없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 이제 남은 결혼 생활은 당신 혼자 해봐. 네가 혼자 지낼 능력이라도 있냐? 말 같은 소리를 해. 여자 혼자 애 데리고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리고 양육권을 내가 들고 간다고 한들 네가 나한테 양육비 줄 능력은 돼? 친정오빠가 하는 식당에서 일하기로 진작에 다 말해놨어. 양육권은 뭐 당신이 들고 가든지 애 둘 한번 잘 키워봐. 너 미쳤어? 내가 애들을 어떻게 혼자 키워? 이혼이 장난이야? 실컷 배 힘들게 타고 왔더니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내가 쉽게 해줄 것 같냐? 협의 안 되면 소송 가야지 뭐. 소송 비용은 친정에서 해주기로 했어. 어차피 있으나마나한 사위 필요 없으시겠지. 저희 단호한 표정에 의기양양해하던 남편 표정은 점점 심각해져 갔어요. 제가 제사 모시기 싫어서 단순히 어깃장 놓는다고 생각했는지 처음에는 저를 비웃더니 점점 이게 아니라는 걸 본인도 느꼈나 봐요. 제사 때문에 그래? 제사 지내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설마 그런 건 아니지? 설마 그런 거 맞아. 지긋지긋한 남의 집 제사 이제 정말 지내기 싫어. 그리고 제사뿐만 아니라 날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본인들 제사 지내는 도구로 생각했던 당신과 당신 엄마한테 한 톨의 정도 남아있지 않아.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난 뒤 저는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도장까지 찍고 남편에게 마저 작성하라고 던져줬어요. 저를 설득한다고 하는 말들을 들으니 더욱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몇 날 며칠 동안 저를 설득하던 남편도 결국은 마지못해 이혼에 동의해줬고요. 결혼 생활이 길어서 모든 게 후회스러웠지만 단 하나 재산 분할을 크게 받았어요. 장남이라서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장남이라서 신혼집은 시댁에서 괜찮게 마련해줬는데 지금 20억 정도 하는 아파트였어요. 남편은 아파트 팔기 싫다고 버티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시할머니께서 제게 연락이 오셨어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저를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할머니를 뵈러 갔어요. 이 집에서 그동안 네가 고생 많이 한 거 알고 있어. 네 시애미가 할모까지 네가 혼자 다 짊어지고 그 많은 시어른 대접한 거 다 안다. 10년 넘게 고생했으니까 내가 손주 며느리에게 고생한 목숨 줘야지. 어쨌건 우리 증손녀를 낳아준 어미 아니냐. 그렇게 이혼 후 저는 시할머니가 보내주신 5억을 받게 됐어요. 애들 잘 키우라고 미안하다 하셨거든요. 이혼 후 저는 친정 근처에 살면서 친정오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점장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손녀들을 이뻐하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저와 같이 아이들을 함께 봐주시고 계십니다. 이혼 후에 애들 아빠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 혼자 명절에 음식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동서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빠지고 명절 당일에 얼굴만 좀 비추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사로 인해서 이혼한 형을 보니 도련님들도 이혼당할까봐 불안한지 동서들에게 제사로 딱히 뭐라고 못하는 분위기라 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둥이들 키우는 데만 집중하려고 해요. 아무튼 이혼을 해서 제일 행복한 것은 제사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이유가 참 웃기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세상에는 저런 걸 왜 미련하게 참아 라는 생각이 당연한 것 같아요. 혹시나 제 글을 읽는 미혼분들은 예비시댁에서 느껴지는 쎄한 느낌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길 바래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행복하세요.